여러분 안녕.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주장한 북국, 또 하나의 고구려, 발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먼저 보세요. 표 안에 동그라미와 세모에 들어갈 왕이 누굴까요? 정답은 오늘 발해 공부하면서 알아보자요. 고구려 멸망 후 당은 많은 고구려 유민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들은 당나라 요서 지방의 영주도독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696년에 거란족 이진충과 손만영이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구려 유민을 통솔하고 있던 걸걸중상과 말갈족 추장 걸사비우도 이 반란에 참여합니다. 반란 세력은 한때 당의 수도인 유주까지 공격하였으나 1년여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당의 황제는 영화 적인걸에도 등장하는 중국 역사 최초이자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입니다. 어쨌든 반란이 진압될 때 대조영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걸사비우는 당나라 장수 이해고의 공격을 받아 죽었고요. 아버지 걸걸중상도 사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조영이 반란 세력을 이끌게 됩니다. 대조영은 아버지 걸걸중상과 말갈족 추장 걸사비우를 따르던 세력을 규합하여 고구려의 옛 땅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나라 장수 이해고는 이들을 추격하여 천문령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천문령 전투에서 승리한 대조영은 동모산 기슭의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지인을 건국합니다. 이후 대조영은 713년 당의 공식적인 책봉을 받았고 당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하며 발해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발해는 이대 무왕 때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 영토를 크게 넓힙니다. 고구려와 부여의 옛 땅을 대부분 회복하였고 북동부 말갈의 영토도 복속하였으며 남쪽의 신라와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기준으로 국경을 형성하였습니다. 한편 무왕의 팽창 정책을 반대한 무왕의 동생 대문예는 흑수말가를 공격하라는 무왕의 명을 어기고 당으로 망명해 버립니다. 무왕은 당의 동생을 사형시키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이 이를 거절하며 양국의 긴장 관계가 형성됩니다. 친당파를 물리치고 강경하게 당에 맞서려고 한 무왕은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합니다. 발해의 선제 공격으로 등주자사 위준이 사망하였으며 당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해를 토벌하기 위해 당에 망명한 무왕의 동생 대문예를 파견하였으며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발해의 당을 향한 선제 공격은 강대국으로 성장한 발해를 당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 중심의 국제 정세에 발해라는 신흥 강자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발해 3대 문왕은 당과 우호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발해를 발전시킵니다. 문왕은 당의 삼성 육부를 수용하여 국가 조직의 체계를 개편합니다. 당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진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삼성을 편성하였고 정당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정당성의 장관은 대내상이었으며 정당성은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좌우사정에 각각 3부씩 육부를 두었으며 육부의 명칭은 충, 인, 의, 예, 지, 신으로 유교의 명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부서의 명칭이 유학에서 유래한 거 보니 발해에서도 유학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죠. 문왕 때 동모산에서 중경 현덕부로 다시 상경 용천부로 또다시 동경 용원부로 천도합니다. 문왕은 수도를 옮기면서 발해 도시 여러 곳을 개발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수도는 아니지만 남경 남해부, 서경 압록부까지 만들면서 넓은 영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무렵 문왕은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를 고려국 왕이라고 칭하고 하늘의 자손, 즉 천손임을 주장합니다. 문왕은 고구려가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만큼 국력이 성장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묘지명에 문왕을 신하가 황제를 부르는 호칭인 황상 또는 성인 또는 대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또한 당이 문왕을 발해군 왕에서 발해국 왕으로 호칭을 변경함으로써 명실상부 발해가 당에 대적할 만한 대국으로 성장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발해 10대 선왕시기 발해는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당은 발해를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요동 지역 전체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북쪽의 흑수, 불렬, 월희 등의 말갈족을 발해에 모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왕 때는 영토를 5경, 15부, 62주로 나눌 만큼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방 오천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 등주에 발해관을 설치하여 당과의 활발한 교역을 하였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도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며 선왕 재위 기간 동안 5차례나 외교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발해는 당과 교역하기 위한 조공도, 영주도, 일본과 교역하기 위한 일본도, 신라와 교역하기 위한 신라도, 거란과 교역하기 위한 거란도, 즉 발해 5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무, 문, 선왕의 재위 시절 사용한 연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무왕 때는 인안, 문왕 때는 대흥, 보력, 다시 대흥을 사용했고요. 선왕 때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표의 동그라미와 세모에 들어갈 왕은 동그라미는 무왕, 세모는 문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주제는 발해의 통치 체제와 국가 정체성입니다. 먼저 발해의 통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당의 체제를 모방한 삼성 육부 제도였습니다. 이거 아까 공부한 거 아닌가요? 싶으시죠? 네, 맞아요. 정리하는 겁니다. 정당성의 대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정당성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었죠. 좌사정에는 인사를 담당한 충, 재정을 담당한 인, 의례를 담당한 의, 우사정에는 법을 담당한 예, 국방을 담당한 지, 토목과 건축을 담당한 신, 각각 3부씩 육부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육부의 명칭이 유교덕목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한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중정대, 각종 서적과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문적원, 국가 최고 유학교육기관인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발해는 중앙의 왕궁과 수도를 담당하는 십위, 지방에는 군사적 요충지에 군단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통일신라의 지방군이 십정이니까 발해 중앙군 십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다음은 발해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당서라는 책의 발해 말갈전에는 대조영은 고려의 별종이다. 동쪽 계루의 옛 땅에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발해의 지배층은 옛 고구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해 변방의 주민 구성은 소수의 고구려인과 다수의 말갈족이었고, 중앙의 주민 구성은 다수의 고구려인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어쨌든 발해 주도 세력은 고구려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왕 대흥문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스스로를 고려국 왕이라고 칭하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고구려식 난방 시스템인 온돌, 고구려 석등과 매우 유사한 발해 석등,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받은 이불병좌상, 고구려 무덤의 모주림 천장 구조를 계승한 정해공주 무덤, 당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의 고구려 발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의 저서 발해고를 통해 발해는 엄연한 우리 역사임을 인식하였고, 이제 여러분들도 발해는 우리의 역사임을 잘 알게 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